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취직하는 경로가 요즘은 참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도 보통 취준생 하면은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런 취업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숫자가 최근엔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요. 네, 아직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 중에서 지금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이 15.2%에 그쳤습니다. 네. 1년 전보다 1.7%포인트나 줄어든 겁니다. 해마다 5월에 통계청이 청년층만 따로 떼서 취업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데요. 올해 분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직 학업이 한참 남은 청년들도 있지만 전 같으면 취직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의 청년들 중에서도 공부를 더 오래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더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대학원이나 로스쿨 같은 곳으로 다시 한번 진학을 한다는 거죠. 아직 일자리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는 내 준비가 부족하다.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나은 자리를 나중에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회 진출이 조금씩 더 늦어집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인턴 경험이나 사회 경험 같은 데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없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요. 한창 코로나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보다도 재학 중에 인턴 같은 직장 체험을 해봤다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봤다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좁아진 활동 영역, 부족해진 경험을 보충하는 모습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첫 취업까지 전부 다 공과 시간을 더 들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취업했는데 이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그것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가 힘듭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첫 일자리가 시간제, 파트타임인 경우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21.4%. 그러니까 청년 5명 중에 1명 이상이 졸업 후에 첫 일자리로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일부러 시간제 일자리를 좀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죠. 이렇게 첫 일자리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직을 꿈꿀 수밖에 없는데요. 파트타임으로 시작한 청년들을 포함해서 첫 일자리를 찾은 청년 3명 중에 2명은 이직합니다. 졸업 후에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첫 직장을 계속 다닌 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0.2개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새 일자리를 바로 찾든 잠시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든 맨 처음에 취직한 그 직장이 마음에 들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죠. 이직 사유는 역시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네,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이 소득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로 시작하나요? 네, 매달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4.4%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미만이 1년 전에 비해서 3.5%포인트 줄어들고 200만 원 이상에서 그만큼 늘어난 거기는 합니다. 지난해 물가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도 예년보다는 좀 높아진 편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초봉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공부를 참 오래 하는 편인데 내가 찾은 첫 일자리와 내 전공이 거의 상관이 없다. 매우 불일치한다는 비율이 무려 40%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반복되는 현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 고등교육과 일자리 사이에 좀 더 접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나마 반가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최종 학교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졸업으로부터 평균 10.4개월 정도 걸려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0.4개월 정도, 2주 정도는 단축됐습니다. 청년들이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던 추세였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일자리를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적으로 임금도 별로 높지 않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년 전보다 그래도 좀 더 빨리 첫 자리를 찾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고졸 이하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졸자보다 첫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졸업으로부터 평균 1년하고도 2.8개월은 더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성인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20대에 결혼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2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73%까지 높아져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시험 연령도 높아져 자립하는 나이도 늦어진 겁니다. 실제로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0%를 넘는 나이는 28세입니다. 성인 이행기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과 출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젊은이들이 자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경제적 독립이나 취업, 거주지 마련 같은 조건입니다. 자립의 상징으로 결혼을 꼽은 젊은이는 이제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자립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두 명 낳고 싶긴 한데 답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가. 과거 출산과 육아 등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년에 가장 맞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주거나 그래도 결혼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호되는 선택지이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강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예의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박재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 효과를 못 거둔 거 아닙니까? 예,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투입된 비용이 2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다시피 결과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청년 부담을 줄여줬어야 됐는데 예산의 80%가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2015년이 그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그 분기점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그 2015년이 돼서야 청년에 대한 예산이 1조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또 낮더라고요. 서울이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감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요, 그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지는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 수도권 청년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이나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방의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총각 때 결혼 왜 안 하냐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봤고, 요즘 또 부부들한테 애를 왜 안 낳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요? 예, 한 전문가는 현재 그 상황을 빗대서 그 청년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결혼은 왜 안 하냐, 애는 왜 안 낳냐라고 말하는 게 결혼이나 출산율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대책과 함께 당연히 독박 육아라는 현실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결국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지원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현 기자와 정리를 해봤습니다.